전쟁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지 않는다. 스타워즈의 스승 요다가 남긴 말입니다. 전쟁은 오히려 위대한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줍니다. 그 아래에는 두려움과 폭력이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위대한 영웅이 아닌 전쟁 영화. 이번 주 무비송에서 다룰 영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입니다. 갑자기 공 때리지 마세요. 공 때리지 말라고. 대충 찍어 대충. 이게 메인이 아니라고. 네, 무비썸 이번 주는 덩케르크입니다. 네. 저 시사회에서 만났잖아요. 네. 만났는데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토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힘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번이 107분이라고 해서 네. 긴장을 좀 놨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놀란 감독이 계속 상영 시간이 늘었어요. 네. 비긴즈 같은 경우는 2시간을 그냥 가뿐하게 넘었죠. 그렇죠. 139분, 152분, 164분 네. 점점 늘다가 이번엔 줄었다라고 해서 네. 조금 이렇게 심플하게 가는가 해서 긴장을 놓고 있었는데 이때까지 봤던 영화 중에 가장 밀도가 높은 영화 아닌가? 네. 정말 녹초가 돼서 나왔습니다. 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일단 보는 순간 놀란을 내가 까먹고 있었다. 놀란이 만만한 감독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플롯이 너무 복잡해요. 보고 나오신 분들은 아마도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왜 이렇게 만들었어? 라는 생각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놀란 감독은 플롯을 바꾸는 걸 좋아할까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사실 hollywood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 감독이잖아요. 네. 스타란 말이 정말 어울리는 감독인데 먼저 밝혀두고 시작을 하면 저는 놀란의 애찬론자는 아니거든요. 네. 네, 스타라 하면 팬이 있고 또 안티팬이 있는 거죠. 깔고 가시는군요. 네. 근데 다크나이트나 인셉션 같은 영화가 정말 놀라운 영화긴 한데 저는 놀란이 뭔가 자기만의 미학을 추구하는 작가 감독, 예술 영화 감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도 스스로 여러 번 밝히기도 했어요. 엔터테인먼트다. 내가 하는 거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영화를 보고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놀란 쪽으로 약간 돌아서신 거군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미학적인 태도가 있구나. 어쩌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때까지 네. 이런 영화들을 깔아왔나? 라는 생각이 들 방송 많이 정도였어요. 드신 것 같아요, 이제. 초반에 낚시를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호기심을 자아낸 다음에 후반에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네. 기대가 됩니다. 우선 그 덩케르크 영화의 줄거리는 사실 큰 줄거리는 없지만 간략하게 알고 가셔야 될 줄거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줄거리를 통해서 덩케르크가 어떤 영화인지,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영화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 쓰는 것도 맨날 하죠. 다 써갖고 와가지고. 저도 써올 걸. 저는 집에 아이패드가 있거든요. 네, 제가 정리한 한 줄거리는 이겁니다. What has happened was a colossal military disaster. 독일군에 밀려 덩케르크 해변까지 후퇴하게 된 연합군이 비행기로 1시간, 배로 한나절 되는 거리를 일주일 만에 가게 됩니다. 시간. 네. 시간이 중요하죠. 세계의 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행기, 배, 육지에서 어떤 시간에 변화가 있는지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스스로 일봉이요. 네, 뿌듯해요. 네. 네. 잘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네. 제가 정리한 한 줄 거리는 이겁니다. The call went out. We have to go to Dunkirk. 영국 공군과 민간 어선의 활약으로 덩케르크 해변을 탈출한다인데 사실 앞에 가로친 것처럼 영국 공군과 민간 어선의 활약은 지워도 무방할 것 같고요. 네. 그냥 덩케르크 해변을 탈출한다. 이 영화의 전부인. 근데 이거 왜 지우죠, 근데? 사실은 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군의 활약, 그리고 민간 어선의 활약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지워버리신다면? 지워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스토리 설명하는데. 이 영화의 중요한 거는 네. 해변을 탈출한다는 정말 심플한 사건. 네. 이거 하나거든요. 사실 이런 식의 전쟁 영화는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아는 전쟁 영화들은 적진 깊숙이 침투한다든지 대량 공습을 해서 파괴한다든지 이런 영화들이 많은데 이건 사실 좀 피하는 뒤로 물러나는 이야기잖아. 이런 영화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홍보문구 중에도 이건 전쟁 영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홍보 문구가 있었는데 그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 홍보 문구는 참 사실은 되게 위험한 홍보 문구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소설 썼는데 저희 소설 제목이 좀비들이었는데 홍보 문구가 뭐였냐면 이것은 좀비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굉장히 비겁한 변명 같은 그런 홍보 문구가 아니었나 싶은데 전쟁 영화인 걸 뻔히 아는데 누구나 다 아는데 전쟁 영화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의도하는 뭔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쟁을 소재로 하긴 했지만 혹은 전쟁이 배경이긴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탈출극이고요. 실제로 피 흘리는 전투 장면이 거의 안 나와요. 실제 적군도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렇죠. 덩케르크 해변의 탈출 작전이 굉장히 유명한 얘기고 우리가 어떻게 끝날지 다 알죠. 이렇게 다 아는 얘기를 이야기로 만들 때는 극복하는 몇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네. 크게는 작가적인 상상력을 추가한다든지 극적인 사건을 드라마화한다든지. 근데 이 영화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요. 논란이 추구해왔던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거든요. 네. 하나는 어떤 플롯, 그리고 하나는 규모나 스펙타클에 대한 어떤 추구가 있는데 그거의 교차로 정점에 있는 영화가 이번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야심만만한 영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영화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이건 너무 이해하기 힘들어 못 따라가겠어라는 느낌이 있으셨나요? 처음에는 약간 이게 무슨 얘기지? 세 곳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하고 보다가 한 3분의 1쯤 보다가 돌리고 싶었어요. 처음으로. 어떻게 된 거지? 다시 처음부터 보고 싶다. 그런데 이미 영화는 시작되었고 다시 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정말 놀란 감독이 상업 감독이구나. 영화를 두 번 보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순간 영화를 보고 있는데 또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감독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였고요. 이번 영화는 많은 분들이 대체 그래서 이게 시간 순서가 어떻게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개의 시간이 얽혀 있는데 사실 이런 식의 구성은 놀란 감독이 예전에도 한 적은 있긴 합니다. 인셉션이라는 영화에서 여러 개의 시간이 한꺼번에 교차되는 장면을 쓰기도 했었는데 이번 영화는 또 약간 다른 것 같긴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셉션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구성인데 네. 메멘토나 아니면 다크나이트, 인셉션 이렇게 족적을 찍어만 영화들에서 했던 것들을 이번 영화에 한번 집대성했다는 느낌을 줘요. 영화 시작하자마자 이제 자막으로 알려주죠. 잔교에서 일주일, 그리고 바다에서 하루, 그리고 하늘에서 1시간. 요 세 가지의 다른 사실은 물리적 시간이 다른 거거든요. 공간도 다르고 물리적 시간도 다른 이 세 가지의 사건을 교차해서 이제 편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셉션도 사실은 꿈의 세 단계를 가지고 이제 트릭을 쓰는 건데 차가 떨어지는 꿈이 있고 그거보다 한 단계 밑에 꿈으로 가면 호텔에서의 그리고 한 단계 더 밑으로 가면 이제 설원에서 했던 전투 이게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시간축이 다른 거죠. 사실 이거를 이미지로 그냥 펼쳐놓으면 되게 심플한 이미지인데 네. 어떤 식이냐면 차에서 이야기가 하나 있고 네. 그리고 호텔에서 이야기가 하나 있고 설원에서 이야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같은 시간축을 갖고 가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하나로 모이는 제일 끝에 있는 건 이제 설원에서의 시간축. 사실 똑같은 동시적인 선형적인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퍼즐만 맞추면 이게 그냥 같이 흐른다는 거로 가기 때문에 되게 심플하거든요. 제일 위에 긴 시간 일주일이 잔교에서의 일주일인 거고 네. 두 번째가 이 바다에서의 하루인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늘에서의 1시간인 거고 사실 전체 시간으로 보면 하늘에서의 1시간으로 나중에 모이는 거죠. 네. 그 1시간이 재배치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재배치되는 순서를 인과를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형적인 플롯의 마술사거든요. 메멘토를 보면 그렇죠. 메멘토를 보면 시간 순서가 순행되는 것들은 흑백 화면으로 표현을 하고 시간의 역수는 칼라로 해서 그게 마지막에 하나의 플롯으로 합쳐지는 역할을 하는 영화인데 사실 이번 영화도 메멘토의 모티프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네. 메멘토하고 인셉션을 합해서 전쟁을 버무린 것 같은 그렇죠. 네, 그런 정확하게 영화 메멘토랑 인셉션을 합쳤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 플롯이라는 건 인과의 트릭이거든요. 네. 선후가 있는 거죠. 원인이 있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바꾸면 볼 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먼저 일어나는 일이고 어떤 게 나중에 일어나는 일인지. 사실 메멘토도 거꾸로만 보면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심플한 서사인데 이걸 거꾸로 배치했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제 인과를 배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머릿속에서 계속 굴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뭔지. 근데 다 마지막 퍼즐이 딱 끼워지고 나면 이렇게 된 이야기였구나라고 선명하게 보이는 식의 장치인 거죠. 이게 전형적으로 영화적인 시공간으로 묶어주는 방식이거든요. 거기서 충돌을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충돌이 이중으로 일어나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첩되어 있는 시간들도 있고 그리고 중첩되어 있는 시간들도 선두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서사를 받아들인 방식으로 서사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다 재배치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복잡하거든요. 네,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 아마 영화를 숏바이숏으로 분석할 거면 정말 일일이 멈춰놓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 영화는 이해하기 힘든 영화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이런 인간 순서, 플롯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영화거든요. 이 놀란 감독의 영화 같은 경우는 목적은 딱 하나거든요. 압도시키는 거예요. 와, 되게 실감 난다 할 때 그 실감을 주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 방식으로 크게 한 가지는 IMAX 화면. 정말 큰 화면으로 실감을 시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플롯, 되게 희한한 플롯인데, 이를테면 메멘토 같은 플롯은 게임이, 전형적인 게임인 거고, 인셉션 같은 플롯도 우리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다시 재배치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영화는 그걸 못할 정도로 복잡하게 꼬아놨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밀어붙이니까 같이 쓸려 내려가는 느낌인 거죠. 놀란 감독이 반항하는 방법은 이 영화가 이제 나중에 VOD로 나오면 그걸 다 잘라가지고 핸드폰 화면으로 보면 놀란 감독이 원하는 걸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최고의 감상법이 될 수 있군요. 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멈추고 다시 보고 네. 돌려보고 하면 네. 네, 작은 화면으로 반항하는. 이렇게. 네. 네. 사실 숏바이숏 분석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한데 하려면 할 수 있죠. 네, 할수 그리고 있죠. 분명히 만든 사람들은 그 숏바이숏으로 인과관계를 묶어놨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다시 뜯어보기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요소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할 때 논란이 되게 굉장한 기술자긴 하지만 개척자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영화 보고 생각이 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영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작가님은? 본질을 또 물어보시니까 영화 저는 오락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는 영화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쓸 수 있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다. 내가 어떤 걸 표현하고 싶거나 어떤 내 생각을 말로 전달하고 싶을 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여서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도구다. 영화는 도구다. 네. 이 헐리우드 영화인들이 전형적으로 생각했던 게 영화는 이제 서사를 전달하는 도구다. 이야기를 재밌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야기를 재밌게 전달하는 방식을 많이 개발해 나간 거죠. 네. 플롯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영화 미학자들, 영화를 예술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 영화만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만화로도 할 수 있고 게임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소설도 있고요. 영화만 표현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돼 라고 해서 형식이라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작가주의 감독 혹은 예술영화 감독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형식들을 항상 하나 이상을 만들어 나가요. 그렇게 하면서 영화의 영토가 전체가 넓어지는 거죠. 이 영화가 아마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이 만든 어떤 새로운 형식의 하나, 영토를 뭐 1mm든 뭐 1cm든 이만큼 넓혔다는 거에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영화만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확실히 보여줘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그동안 해왔던 거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플롯을 통해서 뭔가 얘기를 전달한다는 거, 플롯의 서스펜스, 스릴러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다크나이트 이후에 만났던 IMAX라는 기술이 있었죠. 사실 라이즈 같은 경우는 약간 실패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양쪽을 다 해봤단 말이죠. 이 사람은 플롯도 거쳐봤고 기술적인 어떤 실험도 해봤고 그걸 다 합쳐서 이제 드디어 하나로 좀 결합시킨 형태가 이번 영화가 아닌가 싶고 사실 형식적으로 되게 대담해요. 그리고 스토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할 만큼 별게 없죠. 굉장히 심플한 이야기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언어로 표현하는 그 형식들을 만들어 나갔다는 건 확실히 보이는 것 같고요. 순수한 형태로 어떤 한 영화? 놀란 감독이 추구하는 순수한 형태는 아마 관객을 체험시킨다. 이 한 줄 목표인 것 같고, 이 영화는 스토리도 탈출한다는 거 한 줄이고, 목표도 관객이 그 전쟁 한가운데 서 있다는 거 한 줄. 이거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언어로 했다는 그 측면에서 논란을 미학자, 영화적인 미학자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의 화면을 아까 IMAX 얘기하셨지만 일단 큰 화면으로 보는 장점이 분명히 있긴 하겠죠? 이 영화의 플롯과 함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IMAX 촬영이라는 크기의 문제인데 다크나이트 때 한 27분 정도였거든요. 멋있었죠. 초반에 은행 터는 장면에서 일단 그 와이어를 딱 걸고 내려오는데 좀 숨 막혔습니다. 저는 그때 그 IMAX를 봤거든요. 네. 그게 아마 IMAX 장면이 30분 정도 영화에 들어간 게 거의 최초였고 사실 굉장히 쓰기 힘든 카메라예요. 너무 덩치가 커서 다루기 힘든데 놀란 감독의 어떤 비전이 있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꼭 표현하고 싶다는. 심지어 이번에는 핸드헬드로 찍었다고 하던데? 그런 작은 카메라를 개발을 했나 봐요.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80% 정도가
IMAX 촬영을 했다고 해요. 네. 말이 80%지 IMAX 촬영이 전부 다인 영화인 거예요. 거의. 근데 사실 이런 영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 이렇게 IMAX라는 화면을 좋아하는지. 집에 아이맥스 화면이 있나? 왜 이렇게 아이맥스를 좋아하죠? 놀란 감독은? 그게 저는 논란의 영화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궁극적인 목표는 제 생각에는 압도, 실감인 것 같은데 그걸 시키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야기적인 방식으로는 플롯의 조작이었다고 하면 이 기술적인 차원, 화면의 차원에서는 이제 IMAX라는 걸 선택을 한 거죠. 놀란 감독은 또 근데 3D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3D는 그렇죠. 원하지 않고 IMAX만으로 압도시키겠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거죠. 네. 실제에 대한 어떤 거의 집착이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인셉션에서 360도 복도를 실제로 그냥 돌려버린다든지 CG를 쓸 수도 있는데, 혹은 뭐 인터스텔라에서 옥수수파 같은 경우 그거를 30만 평 정도 규모의 한 6개월 정도 키웠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한 번에 태워버리죠. 장인이야, 장인. 그런 걸 보고 대단해 장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그 화면이 CG였을 때와 실제로 그렇게 키워서 태웠을 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는 있겠죠. 차이는 있긴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저는 그 생각하면 드는 생각이 도구가 바뀌면 창작자의 마음이 바뀌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연필로 원고지에 글을 쓸 때와 타자기로 쓸 때와 지금의 노트북 쓸 때가 글이 달라지는가? 약간 달라지긴 합니다. 글 쓰는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지만 쓰면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뭐 놀란 감독이 하는 방식은 또 뭐 차이가 있겠죠 사실. 네. 저는 그게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어떤 태도에 가깝다고 보는데 네. 이번에도 스피파이어 전투기 같은 경우는 실제 스피파이어 전투기를 그렇죠. 공수해 와서 찍었다고 하고 그거 자체가 이제 화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전까지는 저는 이게 영리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 영화까지 보니까 이번 영화처럼 밀어붙이는 방식을 보니까 이게 하나의 미학적인 태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IMAX는 압도하기 위한 기법이고 관객을 체험시키기 위한 기법인데 위아래 사이즈가 늘어났을 때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 굉장한 화면들을 볼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가장 큰 차이는 그냥 물리적인, 시각적인 정보량이 확 늘어나는 거죠. IMAX도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화면비거든요. 네. 근데 논란이란 사람이 갖고 와서 다크나이트에서 이 종의 어떤 움직임, 종으로 떨어지는 움직임 같은 거 보여주면서 이런 시각적인 쾌감을 줄 수 있구나라는 걸 증명을 한번 한 거죠. 조커의 첫 등장 오프닝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경탄에 맞지 않잖아요. 그 캐릭터의 어떤 움직임과 캐릭터의 성격과 그 화면이 주는 압도적인 쾌감이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라이즈에 가면 약간 이상해졌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리고 좀 남발한다는 경향도 있고, 그냥 신기한 걸 한번 보여줄게 라고 하는 기술이 좀 전도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헤맨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정말 왜 이렇게까지 늘려야 되는지, 늘릴 수밖에 없는지를 확실히 증명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화관에서 거대한 IMAX로 보는 거랑 TV를 가까이서 보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TV를 가까이서 봐도 그런 효과가 나지 않나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창의적인 말씀을. 할리우드의 영화 기술이 끊임없이 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관객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실감나게 만든다의 리얼리티를 만들어주는 건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근데 이 놀란 감독이 IMAX를 할 때 항상 또 필름,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고 필름을 쓰고 제대로 보려면 필름 상영이 되는 곳에서 봐야 되는 거. 사실은 불가능해요. 집에 있어, 내가 보기엔. 집에 IMAX 화면에다가 필름 상영관이 있기 때문에 혼자 보려고 만드는 걸 수도 있어. 그거를 감독이 의도한 걸 다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상영관이 몇 군데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을 쓰는 거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라는 어떤 태도,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 라는 태도인 거고, 이 태도의 가장 핵심에는 체험을 시킨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체험을 시키는 방식 중에 논란이 선택한 방식이 압도적인 정보량을 주는 거죠. 시각적인 정보량. 실제로 디지털 필름과 이 디지털 방식과 필름 방식의 가장 큰 차이가 질감의 차이거든요. 그게 CG랑 실제 아날로그 촬영의 또 방식의 차이기도 해요. CG로 또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 아날로그 한 것처럼 그런 압도적인 밀도를 줄 수는 없는 거고, 이 IMAX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그런 질문을 받거든요, 놀란 감독이. 왜 IMAX로 카메라를 찍냐, IMAX 카메라로 찍냐라고 하면, 매번 하는 얘기가 IMAX로 찍는 건 되게 큰 캔버스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캔버스 안에 뭘 채워 넣을까의 문제인 건데, 그 전까지, 라이즈도 그랬고요.
뭘 채워 넣을까에 되게 집중하고 있었다면 이번에 그 캔버스 크기 자체 이만한 사이즈로 뭔가를 보여준다. 우리가 엄청나게 큰 그림을 보면 그림의 내용과 상관없이 압도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형식적으로 구현했다는 그 충격과 충격의 강도, 압도라는 거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번 영화가 놀란이란 감독의 미학적인 완성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캔버스를 얘기하시니까 확실히 와닿네요. 제가 아는 그 미술하시는 분들이 왜 당신은 큰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작업실이 작아서. 큰 캔버스를 놓을 데가 없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업실이 작으니까 큰 캔버스를 놓을 수도 없고, 들어오기도 힘든 거예요. 다 그래도 갖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큰 그림을 그리려면 큰 작업실이 있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놀란 감독이 그동안의 성공을 통해서 큰 작업실을 얻었고, 큰 작업실에서 아이맥스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블록버스터 감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네.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건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영화에서 가장 큰 화두는 리얼리즘이거든요. 뭐가 리얼인가에 대한, 홍상수 같은 리얼리즘도 있죠. 홍상수 감독의 리얼리즘은 현실이 있고, 그걸 자기가 반응해서, 감각해서, 내가 느끼는 바대로 표현하는, 또, 주라이 원원 같은, 우리가 상상해보지 못한, 혹은 존재하지 않는 거를 실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리얼도 있어요. 이 놀란 감독이 추구하는 리얼은, 영화적인 감각, 지각인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전쟁에 서 있는 건 아니죠. 전쟁에 그 덩케르트 해변에 서 있는 것과는 달라요. 그렇게 하기 제일 좋은 건 아마 VR 같은 실제 서 있는 것 같은 감각을 주는 건데 그것과는 또 다른 영화적인 감각, 영화적으로 내가 저 공간에 있는 것 같다라는 음악, 통일감, 리듬, 서스펜스를 계속 한 100분 동안 한 번도 안 멈추고 빽빽하게 채워 넣었다. 그것만 가지고도 이 영화는 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 나름의 화답이 아닌가 싶고, 이 관객이 혹은 어떤 미학자들이 동의하지 않든 한 가지의 길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이야기는 사실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다루고 싶은 주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메멘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가족 중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도 결국 핵심적인 이야기는 영국군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이야기거든요. 저 멀리 우리 고향이 보이는데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 근데 나중에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 인셉션 마찬가지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고 인터스텔라 역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의 그 주제들을 생각해 보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전쟁에 대한 태도는 약간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전쟁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배우들을 어떻게 쓰는지가 사실은 그 주제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배우들,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 누군지 잘 모르게 나오죠. 네. 심지어 거의 놀란 영화의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킬리안 머피 네. 거의 모든 영화에 다 나왔거든요. 네. 같은 경우는 배역의 이름도 없어요. 엑스트라 A처럼 나오는 거죠. 중요한 배우들, 유명한 배우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배치시키는 이게 이 영화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 인물들을 대하는 태도인 것 같고 특정한 영웅이 아니고 우리 모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시점, 평범한 사람들의 심정을 최대한 이제 끌어내려고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놀란 감독에 대한 좀 불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가 빈약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도 빈약하기도 하고 주제적으로 되게 보수적이에요. 전형적인 결말을 따라가거든요. 가족 중심주의라든지 아니면 또 항상 해피엔딩을 지향하기도 하고 이번 영화에서도 지향하는 어떤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는 정말 심플한 휴머니티예요. 살고 싶어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영웅적인 행동일 수도 있어. 그 정도. 근데 그거를 심리적이라든지 아니면 사건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그 전장에 있는 걸 체험시키는 걸로 계속 전염을 시키고 싶어 하는 태도. 근데 사실 이게 이런 태도가 여기까지 오면 이거는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성취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야기를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 그렇게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별 메시지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걸 전달하는 나가는 방식이 소위 말하는 영화만 할 수 있는, 영화라는 매체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형식들을 여기까지 밀어붙였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평론가들이나 이런 미학자들이 격찬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성취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순간 논란의 형식은 하나의 주제가 되어버린 상태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나요? 우리가 흔히 작가주의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자기만의 형식을 통해서 자기 메시지를 뽑아내려고 하거든요. 네.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논란이 추구하는 형식,
방향이 뭔지를 확실히 보여줬고 그게 한편으로는 헐리우드의 최전선인 것 같기도 해요. 헐리우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형식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저는 약간 덩케르크에 대한 약간의 오해 같은 게 풀리지 않았나. 그만의 방식, 그만의 형식 같은 게 새로운 장르가 되고 새로운 표현 방법이 됐다는 거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긍정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송경원 기자님의 덩케르크에 대한 평가는 어떨지? 덩케르크에 대한 제 별점은 4개입니다. 예상하셨죠? 네. 좋게 얘기했으니까. 4개 반까지도 예상했는데 4개까지. 네. 이 영화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논란의 자신감, 영화라는 거대한 체험을 창조하다입니다. 자기만 할 수 있는 형식 혹은 시도들이 이 영화는 확실히 보였고 네. 그게 어디까지 나아갈지도 좀 궁금해지는. 과연 덩케르크는 몇 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덩케르크는 저는 3위. 예. 굉장한 많은 지각 변동이. 네. 제가 보기에는 송경원 기자님에게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아닌가. 왜냐하면 취향을 알아가는 측면에서 네. 올해가 참 좋은 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덩케르크 저의 순위는 저도 꽤 재밌게 봤고요. 체험의 측면에서 아주 극단적인 체험을 또 했기 때문에 저는 캐리비안 이제 좋았는데 저는 덩케르크를 5위로 랭크시키겠습니다.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화는 그래도 이야기가 저한테 더 많이 와닿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옥자의 재밌는 이야기 그런 것보다는 약간 덜 재미있어서 저는 5위로 한번 랭크 시켜봤고요. 제가 밀고 있는 코너 이상하게 기억나는 대사 오늘 좀 서정적으로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영화는 문제가 많은데 대사가 별로 없어요. 대사가 중요하지 않은 영화니까요. 근데 이 영화 전체를 다 따져봐도 대사가 한 100줄 될까 싶을 정도로 대사가 적은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뽑은 대사는 아주 짧은 대사입니다. Well done.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 병사들이 무사히 영국으로 귀환한 병사들을 보면서 시민들이 막 달려나와가지고 축하를 해줍니다. 그 중에 노인 한 분이 well done이라고 해요. done이라는 건 완료형입니다. 사실은 완료했다는 것은 이기고 돌아왔어야지 완료가 되는 건데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는 할 일을 다 했고 완료했다. 모든 일을 완료했다라는 느낌에서 done이라는 게 저는 이상히 감동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사가 놀란 감독이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 같기도 그렇죠. 해요. 스스로 잘했어 이 이렇게. 정도면 정말 대단해. 네, 지금까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영화와 썸 타는 시간 무비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30초 프리뷰입니다. 이번 주에 다룰 영화는 아메리칸 한이 방황하는 별의 노래라는 영화입니다. 스토리는 가출 팸 청소년들의 로드무비이고요. 로드무비, 미국의 어떤 광활한 풍경을 보여주는 로드무비로서는 그냥 전형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계속 형식 얘기를 하는데,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클로즈업이고요. 다큐멘터리를 기본으로 하는데 뮤지컬 같은 느낌도 드는 영화입니다. 이 로비 라이언의 촬영 감독의 로비 라이언의 촬영이 정말 멋있으니까 그걸 즐기기 위해서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잖아. 다음에 뭐 보죠? 이거?